안녕하세요. 자, 2020년 국가국어 형법 총론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은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설 문제 이런 거 안 나오고 대부분 기출되었던 그런 중요한 판례 위주로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학원 모의고사 매달 보는 모의고사 수준으로 봤을 때는 만점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어, 문제 잘못 읽어가지고 한두 문제 정도 틀릴 수 있는 정도는 약간은 난이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좀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 학설 묻는 문제보다도 판례 위주로 출제되는 건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실무에서는 사실 학설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판례가 중요하지. 이건 법원 쪽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법원 쪽은 확실히 판례만 나오는데 공무원 시험은 가끔 이제 학설도 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좀 쉽게 나온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해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친고죄에 관한 이야기네요. 자, 업무상 비밀 누설죄는 친고죄이다. 이거 단순 암기 문제죠. 사자가 비누로 목욕을 한다. 제가 이렇게 외웠는데, 사자의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업무상 비밀 누설죄, 그 다음에, 그리고 누설죄하고 이제 비밀침해죄,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친고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욕죄죠, 모욕죄. 그래서 사자가 비누로 목욕을 한다.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그 친족 상도례에서 말이죠. 친족 상도례에서 직배 동동배, 직결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가족 또는 그 배우자 그 외의 친족, 직배 동동배 외의 친족이 친고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무상 비밀 누설죄 하게 되면 누로 하시면 됩니다.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 누설죄, 친고죄고요. 그리고 고소는 절차법적 개념의 소추 조건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라 처벌 조건, 소추 조건 관련해서 소추 조건이 바로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소추권에 해당한다면 맞고요.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친고죄 공소 제기. 그러니까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고용주도 같이 처벌한다고 할 때 이때 고소는 한쪽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공소 제기는 직접 행위자 외에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별도의 고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기죄 행위자와 피해자 사돈지간인 경우에 이거 친족상돌의 문제죠. 자, 사돈지간 하게 되면은요, 이쪽에 아들, 아들, 이 관계가 되죠. 혼인을 하게 되면 이 사돈지간이 되는데, 사돈지간의 경우는 직결쪽의 배우자 혈족 이렇게 되거든요. 혈족의 배우자 혈족 이렇게 되면 남입니다, 남. 우리 법적으로는 남으로 취급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친족상도례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공소제기에서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안 되니까, 친족상도례 적용 안 되니까 친고죄가 아닌 거죠. 친고죄가 아니고 남남이니까 그냥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한 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때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법. 형법에 이렇게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한 부칙 조항이 있는데요. 이건 형법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형법에서. 다른 법률 아니에요. 다른 법률. 그러니까 형법에서 적용되는 거지. 신구 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에도 똑같이 형법 부칙이 적용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형법에만 그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서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는 신법에 의하지만, 그렇죠. 경하게 바뀌었을 때는 1조 2항에 따라서 신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신법에 경과 규정을 두어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게 이제 경하게 바뀌었을 때는 경한신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게 1조 2항입니다. 근데 부칙을 넣어가지고 이 소급표를 차단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결국은 개정하느냐 마느냐는 입법 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정하면서 행위당시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중요하죠, 이거. 포괄일조로 되는 계획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 이건 행위 도중에 법률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범죄행위 도중에 법률이 변경됐을 때는 이때는 법률이 변경된 걸로 보면 안 되고요. 종료시법이 그냥 행위시법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항상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항상 신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 후 법률이 변경이 돼가지고 경하게 바뀌었을 때 경한신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그 내용은요, 이 이후에 변경된 걸 말해요.
이 도중에 법률 변경된 거는 법률 변경된 걸 보면 안 됩니다. 종료시법이 그냥 행시법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괄일주에 도중에 법률 변경되면 그 범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서 이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범죄 시행 종료 시법인 시법, 그러니까 요 법이 항상 시법이잖아, 그죠? 항상 종료 시법이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죠. 정해서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된다.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자, 범죄 후 할 때는요. 이 범죄 후 할 때 그러니까 후라는 말은 언제 개정이 돼야 범죄 후입니까? 이때 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개정돼야 됩니다. 이 도중에 범죄된 거 아니고 여기서 개정된 게 아니라 이때 개정이 돼가지고 경하게 바뀌었을 때 경한시법 소급 적용해준다. 이렇게 이야기죠. 법정이 가벼워진 경우에 이 가벼워진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개정 전 구법의 법정에서 공소시효 기준이 된다? 아니고요. 경한신법이 소급 적용됐을 때는 경한법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 기준이 됩니다. 적용되는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능력 결여에 의해서 미성년자는 형사처분 안 받죠. 하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자, 정신장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면 장애자가 아니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장애 여부는 법률적 판단입니다. 따라서 법관이 감정인의 감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농화자는 형을 필요적 감경 사유로 되어 있죠. 최근에 여기 보면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요거 임의적 감경 사유로 되어 있다는 점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농화자는 반드시 필요적 감경 사유로 되어 있다는 것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감경하지 않는다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 행위 당시 구체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이 고려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위협성이 차고 자기 행위가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위협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경우에 이걸 책임 단계에서 논하는 것이 이제 통설 입장이죠. 책임 판단은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행위자의 인식 능력 이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고려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초동에 뭐 법률 전문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 시골에서 한글도 모르는 농사 짓는 할아버지하고 이거 위협성 인식을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평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6조가 자기 행위가 법령에서 제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의 정당한 이유에 한 때 벌하지 않는다. 이거 위협성의 착오 규정이죠. 자, 법률의 부지는 아니죠. 법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위협성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 판매에 해당되지 않은 걸 오인한 경우에 보통 이제 그 정당한 이유를 따질 때요. 판례를 믿었다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사안을 달리하는 판례를 자기 혼자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안에 적용되는 판례를 믿어야 되는데 다른 판례를 갖다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 걸 착각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대법원 판례 취지를 오해했다 그러면 이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고 그 판례를 믿었다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다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판례를 자기 혼자 착각해가지고 적용되지도 않는 판례를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나의 행위는 정당화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이렇게 되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건에 관한 판례 취지로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정한 거죠. 이렇게 되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부의 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해석할 때 자, 여기 보면은 법에 적용된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거 조례를 해석을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되죠. 조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기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러니까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로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협회에다 물어본 경우에 협회에 물어본 거는 이거는 독립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자문을 구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독단적으로 판단한 거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 대해서 자,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다면 수직적 분업 관계죠. 수직적 분업 관계는 원래 실리원칙 적용할 수 없습니다만 자, 여기서 보면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다른 회사의 그 판단 영역이 전적으로 다 위임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자기는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감독해야 될 주의무가 있다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과 의사하고 신경과 전문의죠. 내과 의사와 신경과 의사는 수평질분업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믿으면 돼요. 믿으면 이 과실이 부정이 됩니다. 업무상 과실 인정한다는 게 틀린 거고요. 자,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이라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일반인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의료인이라면 의사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 의사, 요걸 기준으로 해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요. 자, 요거 어렵게 출제할 때는 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요걸 빼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 보통의 주의 정도 표준화하며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이거 들어가니까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건 모의고사 많이 냈었어요. 그리고 일반인을 기준하는 거 아니다.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는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어떤 재량을 갖는 것이 맞는데 어떤 진료 방법을 선택했더라도 이게 틀린 거예요. 어떤 진료 방법을 택해도 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량은 남용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야 과실이 부정되는 거지. 어떤 진료 방법 선택해도 다 과실이 부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3번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여부인데, 자, 미필적 고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용인할 의사가 있는지를 봐야 되죠. 결과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는 상태에서 용인할 의사가 있으면 고의가 인정이 되는 거고, 내적으로 거부하는 의사가 있으면 인식 있는 과실 이렇게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면 과실이 되는 거고, 결과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 이러면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자, 중학교 1학년이고 14세라 했고 실제로 키와 체중이 동급생보다 크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모텔에 들어갈 때 특별한 제지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 13세 미만자라는 걸 모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고의가 부정된 사례가 됩니다. 자, 이거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폭력특별법에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를 또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종아리, 허벅지를 20여 회 힘껏 찔렀다 이렇게 되면 출혈, 그러니까 그 출혈이 이제 심하게 나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과다실혈로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살인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살인 고의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여 회를 다리를 칼로 공격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에 대해서 나이만 물었다 그러면 청소년이라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이 깔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은 절대로 이렇게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민등록증 이런 거 확인했어야 되죠. 근데 이거 그냥 통계시켜버렸다 그러면 청소년이라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피고인이 이미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금지급이 불가능한 자기 돈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거래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면 사기죄 고의 인정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자, 육성조가설 피해자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피고인들이 자, 태풍에 대비해서 선박을 이동하여 놓아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풍을 만나게 되자 선원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밧줄을 풀었다는 건데 이게 피조개 양식장 사건에서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죠. 자, 원래 배를 정상적인 곳에 정박시켜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의 양식장 근처에다가 닻을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배가 안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이 닻을 길게 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남의 양식장을 다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 손괴죄가 문제였는데 이때 우리 판례가 뭘 이야기하냐면 긴급피난, 이걸 인정하죠. 긴급피난. 그래서 자초인한, 자기가 여기다가 정박시켜 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엉뚱한 곳에 정박시켜 놨기 때문에 이 위난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자초한 경우에도 긴급피난의 어떤 상당수 요건이 보충성 요건, 규정성 요건, 적합성 요건 이거 다 갖춘다면 자, 긴급피난이 허용되기 때문에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보충성 원칙,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닻을 길게 늘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규정성 원칙,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남의 재산을 침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닻을 길게 늘리는 이게 뭐 사회상규에 어떤 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자초위난에 대해서 긴급피난을 허용해서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긴급피난 인정할 수 없다 하니까 이거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행위 당시 승낙을 얻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승낙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경우 추정적 승낙도 위법성 조각사가 인정이 되죠. 자, 3번 지문은 추정적 승낙 이야기고요. 사무소 위변조죄의 경우에 우리 판례가 추정적 승낙에 의해서 위변조죄를 부정합니다. 자, 연립주택 아래층의 을이 위층 갑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 밸브를 잠가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 수돗물이 나오니까 이 고통을 겪는 갑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을의 집에 들어간 행위, 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서 여기 정당 행위 요거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요 4번은 조금 지엽적이지만 2번에서 답이 나왔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는 경우, 자, 공동정범은 공동하고 의사가 미리 사전에 반드시 다 같이 모여서 모여할 필요가 없어요. 행위 도중에라도 얼마든지 공동하고 의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거저히 정범으로 처벌하지만 반드시 같은 형으로 처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공동정으로 처벌한다 해서 기본적인 법정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처단형은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책임은 사람마다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정해주기 때문에 선고형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구수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는 공모자에 대해서 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집에 있으면 공동정범 가능하죠. 이거 뭡니까?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하죠. 공모 공동정범. 기능적 행위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때는 공동정범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맞아요. 주체가 될 수 없는 건 맞는데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공동정범, 거사방조 다 됩니다. 자, 공동정범 될 수 없고 하니까 틀린 거예요. 공동정범도 될 수 있고 고사방조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치과의사가 자, 의사 아닌 사람, 치과기공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여기에 가담을 한다는 거죠. 기능적 행위 지별에서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되고 교사하면 교사, 방조하면 방조 이런 식으로 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사 자신이 치료행위를 것은 아무 범죄가 안 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을 한다 그러면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정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는 주된 목적을 봅니다. 주된 목적이 정당성을 갖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자, 구조조정 실시는 원칙적으로 이 정행이 대상이 안 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게 구조조정 아닙니까? 구조조정은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고 구조조정 이런 문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자, 단체 교섭의 대상이 안 되고 정의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성 인정할 수 있다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자, 이게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찬반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투표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성 인정할 수 있다니까 틀린 거고요. 투표 절차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장 시설 점거하는 데 있어서 병존적 점거냐 배타적 점거냐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때는 업무방해죄 유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전면적 배타적 점거, 사용자가 사용을 못하게끔 하게 되면 이때는 정당성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좀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관리자의 지배를 그러니까 배타적 점거가 아닌 경우에도 병존적인 경우라도 이미 정당성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반대로 해놨습니다. 자, 내란죄, 이 범죄 유형을 묻는 문제인데 내란죄가 적시범이냐 계속범이냐. 자,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시범이냐 계속범이냐. 자, 직무유기죄는 적시범이냐 계속범이냐 이거 묻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직무유기죄 하나가 계속범이에요. 직무유기 하나가 계속범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적시범. 적시범을 상태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란죄는 자, 이렇게 폭동을 하면 바로 기수, 상태범이 되고, 자, 폭력행위 폭처법상 단체 조직죄도 마찬가지. 조직하면 바로 성립해버린다. 근데 이제 직무유기죄 같은 경우는 직무유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동안 가벌적인 위협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고 이 계속된 이 행위를 포괄해서 일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포괄 일죄가 된다. 이게 판례 취지입니다. 계속범으로 보는 거죠. 계속범. 적시범이 라고 할 수 없다니까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도 적시범입니다. 이탈하면 바로 범죄 성립해버리죠. 계속범에 해당한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침입죄 시행 착수 시기는 자, 구속요건 실현에 이런 현실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주로 어떨 때 인정되느냐 하면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길 때, 그 다음에 창문을 열려고 시도할 때, 그때 실행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기수 시기는요, 사회상 주거의 표현을 했을 때, 그때 기수가 되죠. 자, 부동산 이중양도는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야 됩니다.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는 착수가 인정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간에 주거 침입한 경우에 야간 주거 침입도 될 수 없죠. 야간 주거 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침입해서 야간에 절도를 해야 됩니다. 이때 야간 주거 절도죄가 되고, 주간에 주거 침입해서 야간 절도한 경우는 야주자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주거 침입 시에 시행 착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야간에 주거 침입할 때 시행 착수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매치기가 이렇게 덧없는 경우, 손을 집어넣는다든지 덧없는 경우는 절도죄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는 데 대한 밀접한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손을 덧없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절도죄 착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12번. 자, 2인 이상의 상호 의사연락하에 과실행위를 하는 경우에, 자, 과실범의 공동점은 우리 판례가 인정하죠. 이거는 행위 공동설에 입각해 해서 과실범의 공동점 인정한다는 것. 자,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하였지만 범행 현장에 나가지 않은 사람, 합동범의 공동점은 가능하죠. 자,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 협동관계에 있는 사람을 합동범위로 하고 현장에 안 나간 사람도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정범 표시가 있다면 합동범에 대한 공동정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틀린 거고요. 자, 3번 질문 보시면, 자, 결과까지는 공동정범 가능하죠. 기본 범죄 함께할 의사가 있으면 결과까지 함께할 의사는 필요 없고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됩니다. 예견 가능성. 그리고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 그 영향을 제거하지 않으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 맞죠? 자, 실행 착수하기 이전에 공모 공동정범에서 이탈하기 위한 요건으로 자기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경우에 영향력의 제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하면은 정범의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이거는 바로 공범 종속성 이야기죠. 공범 종속성.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위가 요구된다는 것이 이제 공범 종속성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A가 B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요청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갑이 A의 부탁을 받고 A의 요청을 B에게 전달하여 B로 하여금 범위를 이야기했다. 이런 경우에 이걸 이제 간접교사라 그래요. 자, B가 정범이 되고요. B가 정범이 되고 A가 갑한테 전달해달라고 갑이 또 교사를 하고 이렇게 되죠. 이런 경우에 갑도 교사범, A도 교사범이 됩니다. 방조범 되는 게 아니에요. 교사범이 되고 B가 정범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간접교사라 그래가지고요. 이 교사범 성립이 가능합니다. 자,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했다. 이런 경우는 더 많이 실행한 경우죠. 이때는 원래 교사범이 고의를 가진 만큼 중상에 대한 교사만 되거든요. 다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상해치사죄 결과적 아니면 교사범이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상해를 교사했는데 이 살인을 범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자, 원래는 더 큰 범죄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중상해라 그러면 중상해 교사가 되고 상해 교사하면 상해 교사 요것만 됩니다. 다만 이 사람이 죽는 데 대해서 이렇게 사망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죄에 대한 교사범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 교사범이 되는 겁니다. 예견 가능성이 없으면요? 그러면 중상에 대한 교사범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상해치사죄 교사범 죄책을 지을 수 있다 하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사원 범죄 예비 업무를 처벌한 규정이 있다면 교사자를 예비 업무에 준해서 처벌한다. 이거는 31조 2항 3항의 특칙이 있죠. 특칙이. 31조 2항은 범죄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실행 착수 안 나갔을 때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 업무에 준해서 처벌하고 31조 3항에서는 교사를 했는데요. 피교사자가 거절했을 때 교사자만 예비 업무에 준해서 처벌하죠. 자, 14번 문제. 자기는 물론이고 부작위한 정범도 가능하죠. 그리고 부작위한 정범 되려면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보증인 지위가 없으면 자기 의무 없다면 부작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조범도 보증인 지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자,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행에 있어야 되고요. 자,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와 피범죄적
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둘 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중의 고의 요거 된다는 거죠. 방조한다는 고의, 정범의 범죄행위에 대한 그 고의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범이 강도 예비를 행위를 할 때 방조행위가 행해졌고 그 후 정범이 시행 착수하지 못했다. 자, 이러면 이제 예비죄에 그치는데 이런 경우는 방조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범이 시행 착수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예비죄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갑이 만약 시행 착수하게 되면 갑은 더 이상 예비가 아니고 미수나 기수가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을이 방조를 한다면 방조가 성립합니다. 자, 미수나 기수에 대한 방조 성립 가능. 근데 시행 착수 안 나갔을 때는 방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죄에 대한 방조범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동정범은 가능합니다. 공동정범은. 근데 방조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의뢰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 자, 무면허 의뢰에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무면허 의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행위지배는 인정할 수 없고 방조범이 된다고 보는 판례입니다. 자, 상품을 절차하여 자신의 성경차에 싣고 간 경우에 자, 이거 자동차를 몰수할 수 있냐 문제인데 자, 몰수 요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몰수 대상 범죄행위에 정화했거나 정화량한 물건, 자, 범죄행위로 인해 생화했거나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조 유가증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전 이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자, 그리고 몰수하려면 범인 이위자의 소유에 속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면 몰수를 못해요. 그리고 범인 이위자 할 때 이 범인은요,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공범도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공범자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자, 범죄 후 범인 이외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이것도 몰수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자동차는 범죄행위 그 기수 이후에도 그 작물을 운반하는데 적용이 됐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됩니다. 몰수할 수 있다면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건데 공소시효 완성되면 형벌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거 몰수도 형벌이죠. 그러니까 몰수형을 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자, 공범자 소유는 몰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소추된 경우에 하나의 몰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공범자 소유는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다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압수 이야기인데 압수가 위협하다 하더라도 압수하고 몰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압수 자체가 위협하든 적부하든 이거 안 가리고 말이죠. 몰수 대상이 되면 얼마든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가 위협하다 해서 몰수까지 효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자, 위임위법은 수권 법률이 처벌 대상이가 어떤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위임위법이라고 할 때는 자, 헌법, 법률, 명령규칙과의 관계에서 자, 법률은 국회, 입법부에서 만드는 거고 명령규칙은 행정부에서 대통령, 행정안보 장관, 국무총리가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법률로 정해야 될 사항을 포괄적으로 이게 명령에 위임하게 되면 입법부의 권한을 행정부에 넘겨주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권 분립의 원칙상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 위임을 할 때는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법률을 정해놓고 세부적인 것만 위임을 해야 됩니다. 자, 1번 지문은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자, 이거 명확성의 원칙을 이해할 때 자, 최대한의 명확성이 아니라 최소한의 명확성입니다. 최소한의 명확성. 이거는 그 3번 지문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명확성만 갖추면 그걸 가지고 이제 판사들이 이 해석 방법을 통해서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거 이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명확성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가 해석에 의해서 얼마든지 세부적인 내용을 다 밝힐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이 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명확성 원칙에서 요구되는 정도는 최대한 명확하라 이게 아니라 최소한의 명확성만 갖추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명확성 원칙은 죄형법정지 원칙이고 헌법상의 원칙이기도 해요. 이거 위반하면 법률이 무효화되거든요. 그래서 법률을 함부로 무효화시키지 말자. 그래서 최소한의 명확성 원칙만 갖추면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버렸다? 자, 그러면 안 되죠. 죄형법정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상위 규범에서 위임하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정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의사에 신고한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죠. 이거 승낙 무고의 문제입니다. 자, 갑이 을을 시켜서 나를 고소하라, 자기 무고 교사라 했을 때 을이 갑을 고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피무고자 승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고죄는 국가적 보유에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피무고자 승낙을 하더라도 이 무고죄가 성립을 합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판례죠. 자, 사문서 위조죄나 공정소원범 불식기재죄가 성립한 이후에, 자, 성립한 이후 체크하시고요.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면 나중에 뭐 승인을 받거나 실체관계, 권리관계 부합하게 됐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성립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걸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교통사고 내려고 들이받았는데 그 피해자가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보험 사기를 범하기 위해서 승낙하는 거기 때문에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합니다. 따라서 위법성을 적용할 수 없어요. 진단사유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해갖고 승낙한 경우에 의사의 잘못된 설명에 기초해가지고 승낙을 했다면 승낙이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수술해가지고 이 자궁적출 사건이죠. 자궁을 다 드러냈을 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자, 피해자 승낙의 관점에서 의료행위의 위법성 조작 사유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이 판례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협박죄 문제입니다. 협박죄는요, 우리 판례가 위헌범으로 봅니다. 위헌범으로. 협박죄는 언제 기소가 되느냐 하면 상대방이 협박의 그 의미 내용, 의미를 인식했을 때 바로 기소가 돼요.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내용을 인식했다면 기소가 됩니다. 자, 미수하니까 틀린 거예요. 자, 신체 일부만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거 침입할 때는 일부만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사회상 주거의 평화를 해하면 기소가 되고 해하지 않으면 미수가 됩니다. 해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경우에 미수가 아니라 기수죠. 기수. 그리고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소송사기죠. 소송사기. 소송사기는 소장 제출하면 시행 착수가 인정이 되고 승소 판결을 못 받으면 미수가 됩니다. 이거 3번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소송사기는 자, 가압류 가처분한 거 가지고는 소송사기 착수가 인정 안 되고요. 뭔가 소제기했을 때 그때 착수가 인정이 되고 소장 송달이 되고 나중에 승소 확정이 됐을 때 기수가 됩니다. 자, 착수는 소제기, 송달 필요 없어요. 소제기만 하면 착수 인정. 승소 확정이 되면 기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소제기하고 판결 못 받았으니까 승소 판결 못 받았으니까 미수가 되겠죠. 그리고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노상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안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통해 손전등으로 비춰본 것만 가지고는 절도죄 착수가 인정이 안 되죠. 자, 절도죄 착수가 인정이 안 되는데 절도 미수라고 해놨으니까 지금 틀린 겁니다. 자, 이거는 훔칠 물건을 물색해야 되는데요. 자동차 안에 누가 물건을 놓고 간 게 없나 싶어서 이렇게 손전등을 비춰본 경우는 이때는 범죄 장소를 찾은 것에 불과하다. 물건이 있는 장소를 찾는 거지 훔칠 물건 자체를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절도죄 시행 착수가 인정 안 되는 겁니다. 자, 물색행위는 훔칠 물건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훔칠 물건이 있는 장소, 자동차 안에 누가 물건을 놓고 내렸느냐 그걸 보고 지금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이때는 시행 착수가 인정이 안 됩니다. 빈집을 물색한 거 똑같아요. 우리가 빈집을 물색했다. 그게 뭡니까? 범죄 장소를 찾는 거죠. 이때는 절도죄 착수가 인정 안 됩니다. 자,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자, 예비죄 중지. 안 됩니다. 자, 중지 미수는요,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중지를 해야 중지 미수가 인정이 되고 필요적 감면 사유가 되고요. 시행 착수 이전에는 미수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중지 미수 필요적 감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죄 중지범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인정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정 결과적 가중의 공동정범. 이 가능하죠. 결과적 가중의 공동정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게 강도. 같이 강도를 해놓고, 같이 강도를 하기로 해놓고, 한 명이 강도치상, 강도치사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치사 부분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자,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하죠. 이거는 결과적 가중 부분에서는 공동정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작용 사이에 공동정범 가능하죠. 공통의무, 공통이행. 자기 의무가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고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부작용 사이에 공동정범이 가능합니다. 사후방조는 안 됩니다. 사후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이미 종료됐다는 이야기예요. 범죄가 끝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 방조범 성립이 불가능해요. 방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방조한 이후에 그 점검 행위에 대해서 방조범 제척을 지는 거예요. 사후 방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편면적 종범. 자, 편면적이라 하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가담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갑이 을한테 이렇게 뭐 가담을 하는데 을은 갑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자, 편면적 공동정범 안 됩니다. 공동정범은 서로 의사연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편면적 교사도 안 됩니다. 교사는
갑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고의가 발생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을이 갑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자, 방조라고 할 때는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을이 갑의 존재를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편면적 방조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편면적 방조할 때 갑이 을을 도와준다. 을은 갑을 모른다. 그래도 방조 성립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교사라고 할 때는 내가 교사를 해서 저 사람 고의를 발생시켜야 되는 거니까 저 사람이 나를 모른다? 그 말이 안 되죠. 나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을이 갑의 존재를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면적 방조가 가능한 겁니다. 편면적 정범 가능. 그 다음에 예비죄 공동점 가능하다. 아까 했죠. 자, 예비죄 방조는 안 되지만 예비죄 공동점은 가능합니다. 우리 사진을 같이 하지 않고 갑은 뭐 칼 구입하고 을은 밧줄 구입하고 이렇게 해놨다가 자, 우리 시내 착수 나가지 말자. 이러면 뭡니까? 그게 예비죠. 우리 공동점 관계 있는 사람이 시내 착수에 나가지 않으면 예비죄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구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과잉 자구행위죠.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됩니다. 과잉 방위, 과잉 피난, 과잉 자구행위 전부 다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되죠. 자, 시행수단 또는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건 뭡니까? 불능미수죠. 불능미수가 임의적 감면 사유입니다. 직결적 배우자 동거친족 동가족 점을 질취한 경우 직배동동배 이게 형면제 사유죠. 원래 친족 성도례에서 직배동동배 이 관계 있으면 형면제 사유. 그 외 친족은 친고죄가 되죠. 친고죄. 그래서 이건 소추 조건이고 이건 처벌 조건이 되는데 형면제 사유입니다. 형면제 사유. 그 절도를 하거나 뭐 사기를 하거나 할 때는 형면제 사유이기 때문에 지금 임의적 감면 사유는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 이건 반사불벌죄죠. 그러니까 자복. 피해자에게 이 자복하는 게 자수자복은 임의적 감면사입니다. 임의적 감면사. 그거 맞죠? 그리고 범인이 자의로 시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이거 중지미수죠. 중지미수는 아까도 했지만 필요적 감면사입니다. 필요적 감면사유. 그래서 이건 임의적 감면사 묻고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에 뭐 여러모로 시험 연장도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는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한 만큼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